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인지 남양특집이라고 무서운 콘텐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봐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제가 겪은 일만큼 무서울 수는 없더라고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21살이 되어 서울에 있는 여대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새내기 시절 학교 근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또래 남자들과 달리 진중하고 성숙해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었죠.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속도 위반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결혼을 서두른 이유는 당시 남자친구가 저보다 12살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고 순진했었죠. 학교 잘 다니던 딸이 갑자기 12살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 없던 모범생이었으니 부모님도 당황하셨겠죠. 하지만 저도 고집이 세서 누구도 제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었었거든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 고집이 워낙 세니 내가 말린다고 될 게 아닌 것 같구나.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대학 졸업은 자네가 반드시 꼭 시켜야 하네. 알겠는가? 내 장인어른 염려 마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약속을 하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행복했어요.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이었지만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었어요. 남편은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평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했는데 사실 자기는 요리를 하면서 살고 싶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며 제 학비는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오랜 시간 구상한 만큼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금방 잘 될 거라고 북돋아 주었죠.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고 의욕을 보였어요. 남편은 일본 스타일의 우동집을 차렸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소 무리해가며 가게를 크게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직원도 5명이나 고용했죠. 그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직원들이 말끝마다 사장님, 사장님하고 부르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한편으로는 귀엽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그 안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생각처럼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학비를 내야 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여보, 혹시 한 학기만 휴학해 볼래? 이번 달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대출을 받아보려 했는데 가게 차리느라 이미 다 써서 대출도 안 나오더라고.
장인어른께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가게가 그 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쩌나 싶었지만 부부가 위기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한 학기 휴학하면서 남편 가게도 돕고 하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요. 휴학하고 남편과 함께 출퇴근하며 재미난 시간을 보냈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추세에 맞게 배달을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런 건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장사에 창피하고 말고까 어디 있나 싶었지만 남편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믿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시 복학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남편이 이러더군요. 내가 자기 일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오빠 혹시 학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실 조금만 더 집중하면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아. 당신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나 싶어. 어차피 우리 자리 잡으면 당신은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럼 이후엔 주부로 살아야 하잖아. 주부한테 대학 졸업장이 크게 필요할까? 그리고 당신도 대학교 친구들이랑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하잖아. 남편의 말에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결혼 이후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져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대학 생활이 저와 맞지 않았고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학교에 가기 싫었던 마음이 있던 때에 남편의 제안은 솔깃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아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비밀로 했죠. 남편과 가게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니 결국 성과가 있더군요.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저희는 서둘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했어요. 5개월 정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결혼 전에 산정 검사를 많이 하는데 왜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 너 임신 못 한다던데 사실이니?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어리니까 하자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니? 어머님, 요즘 나눔센터 같은 곳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너도 인공수정 같은 거 하려고? 예, 아서라. 그런 건 다 억지요, 죄악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받아야지. 의학으로 노력한다고 맞는 것 같니? 그리고 그건 뭐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아들 돈으로 하는 건데.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구나.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얼마 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아이가 너무 중요한데 당신이 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엄마. 말씀이 좀 불편하긴 해도 사실 다 맞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오빠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뒀잖아. 오빠 가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도왔는데 고작 며칠 생각하고 한다는 말이 이혼이야? 학교는 너도 그만두길 원했잖아. 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가게 일도 내가 재밌다고 해서 열심히 한 거였고 당신에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그만 끝내자고요. 남편은 너무 쉽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고작 며칠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이혼이라니 충격이었어요. 저는 학교로 돌아갈 곳도 없고 졸업장도 없어서 취업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완강해서 결국 24살의 나이에 결혼 생활이 종말을 고했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매달렸나 싶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혼 후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둔 사실을 털어놓으니 모두 너무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큰 학교에 들어가서 한마디에 넘어가 자퇴까지 하느냐며 죄책감에 부모님 얼굴을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 길로 독립을 하고 혼자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가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아픔은 크지만 그것 때문에 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일에 몰두하며 서서히 이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짧았던 결혼 생활은 이제 저 멀리 기억 속으로 사라졌죠. 초기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3년 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벌써 그 회사에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한 번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남자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내던 중 회사의 부장님이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자 관계도 싫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그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인품도 좋다며 계속 추천하셨죠. 결국 거절하기 애매해진 상황에서 그냥 밥 한 끼라도 얻어먹자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4살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PC방을 열어 개 운영하고 있었어요. 첫눈에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남자가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남자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대하는 법을 잘 몰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정쩡하게 다음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3번 만나고 나니 그 사람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묘하게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제가 이혼했던 것도 임신이 어려운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역시 나이가 있어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릴 때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눈이 멀었었죠. 하지만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죠. 이제는 결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도 있으니 숨길 수
없어서 고백했어요. 그 사람도 어려운 고백이었을 텐데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혼을 했든 임신을 못하든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의 반응에 정말 놀랐어요. 만약 제가 그 위치였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상처까지 감싸주려는 그의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어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연애였죠. 성인이 된 후에 하는 연애는 학생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남자친구는 장난기 많고 유쾌한 성격이었어요. 그게 또 너무 재미있었죠. 저희는 1년이 조금 넘게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슬쩍 언급했고, 저는 그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그의 가족이 반대할까봐 두려웠어요. 과거와의 마주침이 두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의 어머니가 저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며 집에 인사를 드리자고 제안했어요. 애인으로서 인사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까지도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 과거를 알고 난 후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려웠죠. 내 아들이 이혼한 사람과 만나는 걸 어떤 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만나보니 어머니가 너무나도 친절하셨어요. 마치 누나처럼 젊고 아름다우셨어요. 어쩌면 피부까지 저보다 좋아 보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의 가정사도 복잡했어요. 현재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셨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으니 정말 젊은 여자와 재혼하셨던 거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계셨어요. 그런 상황을 견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희 친엄마는 어려서 집을 떠나셨죠. 아버지는 재혼하셨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새어머니가 절 친아들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새어머니를 오히려 친엄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새어머니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벌을 못 고쳐서 이제는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도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몇 년 동안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죠. 수천 번도 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족에 대한 정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정이 너무 들어서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픔 하나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했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고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나중에 입양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둘이서 재미있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엄마도 알아야 할 것은 알게 하고 제가 먼저 살짝 얘기해 놨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자신의 과거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는 저의 과거를 모두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결혼식은 다시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의 결혼식을 겪은 저로서는 또다시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까지 이해해 주었어요. 그 감동에 저희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하고 단순히 혼인 신고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으셔서 48살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마치 언니 같으셨죠? 한 번은 외출 중에 어머니와 식사를 하다가 직원이 어머니를 저희 언니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웃으시며 아니요, 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라고 하셨고 그 직원은 놀라면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될 수 있죠? 라고 말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다닐 때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40대 초반으로 보이셔서 굉장히 아름다우셨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 다른 집처럼 앞뒤 꽉 막힌 것도 없으시고 시집살이 같은 건 남의 집 이야기였어요. 명절엔 제사 음식을 전부 밖에서 사다가 지내셨고 저희끼리 외식하고 고스톱이나 치면서 즐길 수 있었어요. 명절이 그렇게 재미있는 건 줄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처음 알았네요. 이전 결혼에서는 기독교 집안인데도 제사 음식은 정성이라 하면서 가스불이 꺼질 틈 없이 쉬지 않고 전을 부쳐내야 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요. 하지만 이번 결혼에서는 시댁에서의 스트레스나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건 저와 거리가 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대 중반부터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다니고 있는데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늘 가던 검진을 갔죠. 근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분명 저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뇨?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 됐으면 알 법도 했을 텐데 어떻게 전혀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생리가 불규칙적이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임신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기적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초음파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남편은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더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음을 가다듬고 시어머님께도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놀라시면서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좋아하신다고 싶었죠.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우시더니 입을 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시어머님도 임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몇 년째 생사 확인도 안 되는데 임신이라뇨? 너무 황당했죠. 제가 시아버님의 아이냐고 물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몇 달 전부터 춤을 배우러 다니셨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랑 가볍게 연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청춘 병력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이 48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기가 찼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나 충격이 큰데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녀석은 다 이해해줄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계열수가 차면 어차피 배가 나오니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 남편에게는 함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임신 초반이라 몸을 사려야 했는데 시어머님 일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하는 PC방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PC방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사업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코인 노래방이 뜬다던데 그걸 좀 차려볼 생각이거든.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싶어. 여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대출을 좀 받는 건 어때? 2호점 내느라 대출도 몽땅 끌어다 써서 이제 더 나올 대출이 없어. 몇 달 있으면 우리 아이도 곧 퇴원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러면 빌려달라고 해보는 건 어때? 장인어른이라면 그 정도는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지는 않으셔. 지금 32평 살고 계시니까 그거 팔고 한 24평 정도 옮기시면 안 되려나. 두 분이서 사시는데 32평까지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안 그래? 우리가 결혼해서 친정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손만 벌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더 미치겠는 건 남편은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입장이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무리해서 가게를 크게 마련하고 한참을 고생했는데 그때 악몽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업을 더 키우는 건 안 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에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죠. 이렇게 속아이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툭 터놓고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PC방 사업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놓여진 상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정다른 사업에 더 손을 대고 싶은 거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추가 수입을 벌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속은 후련했다만 남편의 마음이 상한 눈치더라고요. 며칠간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 당신 말이 다 맞아. 사업을 더 벌리고 싶으면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뭘 했어야 했는데 왜 손 벌릴 생각 먼저 했는지.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밤부터 당신 말대로 대리운전 뛸 생각이야. 새벽까지 대리 뛰면 집에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올 것 같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동안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며칠 하다가 힘들다고 금방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의지가 있구나 싶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면모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하시지는 않는데 어쩐 일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수영아, 너 정말로 우리한테 대리운전을 시킨 거니?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아, 어머님 그게 말이죠. 됐고 네가 시킨 건지 아닌지만 말을 해. 네 어머님 제가 시킨 게 맞아요. 그런데 너 아주 어린 시어미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런 걸 시킬 생각을 했니? 대단하다. 대단해.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대리운전을 하라고 강요라도 한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건 아니었지만 지금 말을 거두는 건 화만 돋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어머님의 입장에선 충분히 화가 나실 법한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새벽까지 일을 시킨 꼴이 되어버렸으니 제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다정하고 살갑던 분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개월수가 점점 차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있는데 어머님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수발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 댁에 먼저 들러서 아침 밥상을 차려 올리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또 저녁상을 차려다가 바쳐야 했어요. 거기다 밀린 빨래와 청소까지 모두 해야 했어요. 한 번은 제삿날이었는데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고 저와 시어머님이 둘이서 챙겨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 집은 모든 제사 음식을 사서 했었는데 이제부터 정성 들여서 직접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노산이고 몸이 무거워서 힘드니 저에게 준비를 다 하라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보고 계시면 그냥저냥 할 만할 것 같은데 옆에 떡하니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두시는데 죽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입덧슬어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기름 냄새를 맡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너 입덧하는데 음식까지 하려니 힘드냐? 네가 내 아들 힘들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리고 너 내가 애 낳으면 네 애랑 둘 다 키워라. 어차피 네 애 키우면서 내 애도 같이 키우는 건데 뭐 어렵지는 않을 거다. 나는 늙어서 애까지 키울 힘은 없으니까 내가 형제처럼 둘 다 키우면 되겠다. 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는 꼭 그렇게 한 번은 내내 하는 법이 없더라. 왜 그렇게 무조건 꼭 토를 다는 거냐? 시애미가 아주 우습지 어디 남자한테 그딴 일이나 시키면서 남자를 잡으려고 들어 이혼한 천한 것을 데려다가 사람처럼 대우해 주니까 우리 집이 그냥 쉽지. 어머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대로 어머님은 제가 당신과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래봤자 믿어주실 분위기도 아니었고 참 난감했답니다. 어머님은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이신데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이 다 되어서야 피곤한 물골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또 그럴 만하다 싶더군요.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알아챌 만큼 여유가 없는 상태였죠. PC방 일을 마치면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바로 대리운전 후 출근해서 아침에 해가 뜨면 집에 오는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퇴근한 남편의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는 건 익숙해지지가 않네. 운전하는 내내 뒤에서 욕하고 툭툭 치고 그러다 상처가 살짝 났나 봐. 나까지 위험해질 뻔했어.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근데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생활을. 한 두어 달 하더니 얼굴에 살이 쏙 빠져서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임신해서. 시어머님 뒷바라지하느라 저도 힘들어 죽겠지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내는 남편을 보는 것도 마음이 짠해져서 저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도저히 양심상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만들어줬죠. 큰 돈은 아니지만 결혼 전부터 붓고 있던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에 만기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새로운 사업에 열정을 보일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쓸 자금이었는데 당신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보태서 해봐. 나도 큰 돈을 주진 못해서 미안해. 당장은 이게 내 최선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애기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인 거 알지? 우리 다 같이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핸드폰이 고장났다면서 저에게 시내에 나가서 고쳐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시더군요. 저도 그쪽에 볼 일이 있었고 이 정도 심부름쯤이야 옆에서 수발 드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고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꽤 유명한 산부인과 안으로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본인도 병원에 갈 일이 있었으면서 뭐하러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건지 속으로 툴툴거렸죠. 차라리 지금 핸드폰은 전달해주면 시계 안 들러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산부인과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라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면서 어머님을 찾고 있는데 저쪽 귀퉁이 자리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웬 남자랑 어깨 동무를 하고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춤 학원에서 만난 그 사람이구나 싶었죠. 아주 둘이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입까지 맞추고 난리더군요. 얼마나 좋으면 저러고 있을까 싶어서 웃음이 피식 나기도 했답니다. 새 시아버지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니 얼굴이나 한 번 보자 싶어서 눈을 찡그리고 쳐다보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실루엣만 보이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슬쩍 근처로 가서 애 아빠 얼굴을 몰래 훔쳐보는데 그 옆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스킨십을 하고 난리가 난 그 남자는 저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나요. 아니 제 아무리 사이가 좋은 모자지간이라고 한들 그런 스킨십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모 병원에 같이 와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에 뽀뽀까지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정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였죠.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내가 지금 본 게 헛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두 사람에게서 멀찍이 도망쳐서 뛰는 심정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가 시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남편에게 애기 아빠도 같이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웃으면서 시모의 손을 깍지 끼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허둥지둥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복잡해 미치겠더라고요. 당장 진료실로 뛰쳐들어가서 제가 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다시 다잡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관계인 건지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을 돌려드리러 시댁에 잠시 들렀는데 어머님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려는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설마 나를 병원에서 본 건가 싶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왜 부르셨냐 물었어요. 너 오늘 시내에 있는 그 핸드폰 수리 가게에 다녀온 거니? 네, 어머님 맞아요. 오늘 낮에 다녀왔어요. 나이도 더운데 고생했네. 참 너 적금 만기된 거 아들한테 자금으로 줬다고 들었다. 가진 게 있었으면 진작 남편 좀 도와줄 것이지 그걸 그렇게 꽁꽁 감추고 있었니? 답답해서 원 그게 만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 저에게 더 말을 붙일까봐 겁이 나서 저는 애둘러 말하고 황급히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어요. 저녁 출근을 한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몸을 숨기고 몰래 뒤를 밟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배뭉침이 심하고 허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마치 우리 아기가 저에게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은 바로 예비 제보였죠. 제 동생과 결혼식 날짜까지 받아놓은 사람이라 아주 믿을만 했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제보는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라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생과 예비 제보에게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미행을 부탁했어요. 예비 제보는 처형의 일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면서 먼저 돕겠다고 해주더군요.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제보는 며칠을 미행하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 저 형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매일같이 대리 뛰러 간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리는 얼어 죽을 매일 술집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기서 밤새 여자 깨고 술 먹고 놀고 있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한 이틀 바깥에서 몰래 지켜보는데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거길 가보니 세상에 술집 사장이 처형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때 사진 보여줘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이 배가 잔뜩 나와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진짜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슬쩍 잡고 거기 일하는 막내 직원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 돈 좀 쥐어주고 두 사람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저 순간 놀래서 술병 떨어뜨릴 뻔 했잖아요. 그 인간은 그 술집에서 선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초영네 시어머님은 거기 사장인데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사실혼 관계래요. 그것도 꽤나 오래되었고 가게에서는 이미 유명하대요. 손님들도 다 알고요. 그 뱃속에 애도 그 인간의 애가 맞다는데 가게에서는 이미 그 인간이 실세로 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여주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낳아준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랑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동생과 예비 제부와 함께 그 술집을 덮쳤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심호해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야, 이 천하에 미친 인간아, 전부 알고 왔으니까 발뺌 말.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 당장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말해. 니들 도대체 무슨 관계야? 아니, 이 미친 게 어디서 감히 머리를 잡아. 이거 놓지 못해 아직도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디까지 속을 줄 알았어? 그때 남편이 저에게 튀어나와서 저를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시모라는 인간한테 애기야 괜찮아, 우리 애기 어떻게 많이 아프지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자 예비 제부가 막아주었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을 누르고 말을 했죠. 뭐 애기, 너 지금 다시 말해봐. 당신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다 말할게, 다 말한다고. 우리 사귀는 사이야. 당신 만나기 전부터 꽤 오래 사귀고 있었고, 사실 그래, 이 사람 내 새엄마 아니고 당신 시어머니도 아니야. 난 애시당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고, 엄마는 어려서 집 나가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산 사람이야. 배운 게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노가다만 죽어라 뛰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이 사람 만나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나를 거둬줬어. 나한텐 은인 같은 사람이야. 우리들이 이제 이 바닥에서 손 털려고 PC방도 차리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되지 못했어. 그러던 와중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장 부장이 당신 모아둔 돈도 꽤나 있다면서 소개시켜줬는데, 솔직히 우리가 당신한테 돈 받아내서 이 생활 바로 청산할 심산이었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임신하고 거기다 이 사람도 임신하고 나도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만 좀 화내. 계획이 전부 엉망이 됐다고. 우리가 네 돈만 보고 이런 줄 알아? 너 임신 못한 데서 옳다구나 싶어서 허락한 건데 왜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뭐 나도 이 나이에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긴 했다만 왜 하필 둘 다 배가 나와가지고 너무 뻔뻔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 그럼 뭐야? 그럼 당신들 지금 나를 놓고 사기를 쳤다는 말인 거지. 그럼 당신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집살이를 그렇게 죽어라 시킨 건 뭔데? 안 그래도 우리 자기랑 붙어먹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거기다 임신까지 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돌겠어 안 돌겠어, 손 잡는 것도 보기 싫은데.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입장에서는 네가 꼴보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기야, 너무 화내고 그러지 마. 애기가 다 들어. 저는 그 꼬라지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과 예비 제보의 부축을 받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인간들을 사기로 고소를 했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시오라는 인간은, 아니 그 상간녀는 알고 보니 41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동안인 게 아니라 원래 그 나이였던 거예요. 노산이긴 해도 여자 나이 41살이면 임신이 되고도 남을 나이였죠. 그러니 설마 했는데 임신이 된 거고요. 법정에서 그 인간들을 마주했는데 아주 뻔뻔스럽기가 대단했어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걸리지 않았을 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 너 솔직히 말해봐. 그 뱃속에 내 애가 맞긴 한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혼까지 한 뻔했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굴러 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변호사 양반. 우리도 친정하긴 뭐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거야. 쟤네 부모
집까지만 우리가 먹어버렸어도 이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은데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끝내야 하네. 진짜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입이나 닫고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꼴에 정말 속에서 열불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은 반성의 기미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예비 제부가 입수해 놓은 사진과 제가 그 술집을 덮쳤을 때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고, 결국 그 인간들은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둘 다 형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까지 승소를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거하게 받았어요. 그 상간녀는 아마 지옥 속에서 애를 낳았을 겁니다. 후에 알게 되었는데 둘 다 형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어그러졌고 지금은 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애기야 자기야 하더니 옥살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나 봅니다. 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내내 이 아이를 죽어라 원망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왜 그 인간의 피를 받아서 나한테 왔는지 막달까지 내내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근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세상에 이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저랑 너무 판박이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오직 나만을 닮게 키워내겠노라고요. 절대 그런 쓰레기 같은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키우겠다고요. 저는 이혼 소송 때 받았던 위자료로 아파트 하나를 얻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주어서 지금은 알바생도 2명이나 더 고용을 했고요. 우리 딸은 모난 곳도 아픈 데 없이 잘 자라죠. 지금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남자의 남자만 봐도 치가 떨려서 남자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산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